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목련을 통해 보는 음양오행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3조의 대표 이근우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 학습 목표는 목련의 성장 과정의 관찰을 통해 음양오행과 생명의 성장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입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는 이제 식물과 음양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제 식물이 처음에 이제 잎이 나고 발화가 되면 꽃이 피는 단계까지를 양으로 칩니다. 그 다음에 낙엽이 되고 그 낙엽이 썩어서 흙이 되는 과정까지를 음으로 나눕니다. 다음 이제 식물과 오행의 관계인데요. 이제 처음에 잎이 피는 장면이 성장하는 기운을 띠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띱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발하는 단계에서는 물을 이동시키고 이제 좀 더 커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띠고 꽃이 피는 단계에서는 가장 이제 결실을 맺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의 기운 화를 띠고 이제 금이 수축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잎이 나중에 낙엽이 되어서 금의 성질을 띠고요. 이제 이 낙엽이 썩어가지고 흙으로 되는 이 과정까지 토로 됩니다. 다음으로는 음양으로 나누는 목련의 구조인데요. 일단 줄기입니다. 줄기는 양의 기운을 띠는데요. 양의 기운을 띠면서 목의 기운을 띱니다. 줄기는 처음 성장의 과정부터 끝까지 항상 이제 물을 올려주고 뻗어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띱니다. 그리고 이제 잎의 양의 기운입니다. 잎의 양의 기운은 줄기가 자라고 잎이 생성되며 점점 자라나는 양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잎에는 음의 기운 또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잎이 이제 잎의 영양분이 다 빠지고 낙엽으로 되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이는 음의 기운을 띌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꽃의 양의 기운인데요. 꽃이 개화하는 모습을 보며 작은 봉우리에서부터 점점 피는 양의 모습의 개화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꽃에도 음의 기운이 있는데요. 낙엽과 마찬가지로 꽃이 시들고 썩으면 이제 음의 기운으로 변합니다. 다음은 뿌리입니다. 뿌리는 양의 기운이 있는데 뿌리는 줄기와 잎과 마찬가지로 계속 퍼져나가는 양의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물을 위로 올려주는 그런 확산의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뿌리도 이제 잎과 꽃처럼 이제 썩어간다면 영양분을 전달하지 못하고 수축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련의 열매를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가장 성장의 마지막 끝인 화의 기운을 띠면서 양의 기운을 띱니다. 이건 성장의 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띠고, 이건 이제 양의 기운이 되기 전에 음의 기운인데 이 열매는 이제 아직 수축되어 있는 그런 음의 형태를 띱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음양으로 나누는 목련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햇빛입니다. 햇빛은 빛은 거의 대부분의 양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장애물이 앞에 없으면 항상 퍼져나가는 그런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띱니다. 다음은 이제 목련 입장에서 봤을 때의 물입니다. 물 또한 줄기와 뿌리 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도 이제 양과 음의 두 가지 기운으로 나뉘는데요. 일단 이산화탄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항상 확산하는 힘을 가집니다. 또한 주변에 항상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양의 기운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의 기운으로도 본다면 줄기와 뿌리와 잎 안으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의 기운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흙인데요. 항상 축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심고 기르는 기운, 화합하고 중재하는 기운이 음의 성질을 띱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양의 기운을 띠는 이제 이산화탄소의 양의 기운과 햇빛의 양의 기운이 있습니다. 또한 흙과 물, 이산화탄소의 음의 기운 또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인데요. 일단 나아서 자라도록 해주는 의미이고,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상호적이며 상대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자, 읽어보시고요. 네, 뒤에 나오니까. 자, 처음에 수생목입니다. 일단 씨앗이 물을 먹어서 목의 기운으로 되는 수생목이 있고, 이제 목생화, 나무와 줄기가 이제 결실을 맺는 화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토, 핀 꽃이 이제 수정을 하는 화생토의 기운이 있고, 토생금, 조화된 것이 이제 열매가 되는 그런 토생금의 기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금생목, 이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바뀌는 그런 금생목,
이제 목련의 봄은 목의 기운에 해당됩니다. 목련에서 목의 기운은 겨우내 뿌리 속에 생명력의 힘을 응집하고 있다가 그 생명의 이제 힘을 꽃눈을 만들어서 봄이 되면 목련꽃으로 활짝 피우게 하는 그런 개화 시기에 해당합니다. 목의 기운과 다른 오행과의 관계를 보면 물은 나무를 키워주므로 이 둘의 관계를 수생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무는 흙 속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성장하기 때문에 목극토라는 성질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목련의 여름인데요. 얘는 성장의 기운, 화를 띱니다. 오행에서 화는 성장을 의미하고 목련에 있어서는 꽃이 지고 여름이 오면 줄기의 힘이 가지 끝으로 불꽃처럼 흩어지며 무성한 잎으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나무를 태우면 불꽃을 더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목생 화의 기운을 띠고 불은 쇠를 녹임으로 화극 금의 성질을 띱니다. 다음으로는 목련의 가을입니다. 목련의 가을은 금의 기운에 해당됩니다. 금은 수령을 의미하는데 목련의 경우 여름 내 가지에서 무성하게 잎이 자라며 한없이 흩어지는 그런 화의 기운을 이제 가을이 된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쇠는 흙에서 나음으로 이를 오행의 관계에 토생금이라 하는 것이고 반면 물은 쇠를 녹임으로 불이 쇠를 녹임으로 화극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련의 겨울을 볼 수 있는데요. 목련의 겨울은 수의 기운을 띱니다. 오행의 기운 가운데서 저장하는 힘을 의미하므로 목련이 추운 겨울에 나기 위해서 무성하는 잎을 다 말려 낙엽으로 떨구며 스스로 잎을 죽이고 줄기를 말리는 과정입니다. 물속에서 여러가지 미네랄 성분이 있으므로 오행 이론에서 금과 수를 서로 상생이라 하며 이 둘의 관계를 금생수라고 합니다. 반면 흙으로 제방을 쌓으며 물기를 막고 가둘 수 있으므로 토극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고찰 및 결론입니다. 저희는 자연 관찰을 통해서 수와 화에 해당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제 3월은 목의 기운이 왕성하여 목련이 개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3월 중순에는 목련에 눈이 생기고 그 눈에서 꽃잎이 피어나고 뭉쳐있던 꽃잎이 벌어지는 그리고 3월 말에는 목련이 다 펴서 완개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고요. 4월은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은 서로 상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점차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면서 꽃이 핀 지 10일 정도 후에 꽃잎이 많은 부분이 떨어져 술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4월 초에는 나무의 모든 꽃이 다 떨어지고 이후에 수질이 떨어지고 그 주위에서 잎이 돋아났습니다. 또한 4월 중순에는 잎의 색이 짙어지고 크기가 커지고 두꺼워지며 윤기가 났고 이는 줄기의 힘이 가지 끝으로 이동하면서 잎이 무성해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고찰 및 결론은 우주 만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갑니다. 사계절의 변화, 순환에 따라 이제 양에 해당하는 봄, 여름에는 팽창하고 음의 기운이 가을, 겨울에는 수축하는 모습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이런 음양의 질서 속에 우주가 변화하며 나타나는 5가지의 거울의 임자 모습이 오행입니다. 목련은 자연으로서 다른 우주 만물과 마찬가지로 오행의 기운들이 변화하는 이치에 따르게 됩니다. 조이조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목련을 관찰함으로써 음양오행의 원리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이상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